북한 최고 존엄의 전속 경호원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0년간 김정은의 최측근에서 그의 그림자로서 곁을 지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인생 최대의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김정은의 마지막을 목격하게 된 것이지요. 그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은 리설주와 최현철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김정은, 의료진을 막아선 리설주, 그리고 그 김정은의 대역까지. 북한 최상위 지배층의 충격적인 실체와 그 비밀을 간직한 채 목숨을 걸고 탈북한 한 경호원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호위총국 1급 경호원 최현철입니다. 김정은 동지의 전속 경호 임무를 20년간 수행해왔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노동당 청사 비공개 회의를 경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저는 안에서 터져나오는 고함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부를 개편하면 안 됩니다. 리설주 동지의 목소리였죠. 그 순간 김정은 동지가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히 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말이냐? 20년 동안 경호를 서면서 이렇게 격한 목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군부 간부들이 창백한 얼굴로 나왔죠. 리설주 동지도 입술을 깨물며 나왔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듯 10m 뒤를 따라갔죠.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김정은 동지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동지! 제가 달려가려는 순간 김정은 동지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저는 즉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몇 분 후 리설주 동지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죠. 평소라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리설주 동지는 제게 말했습니다. 현철 동지,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의료진은 부르지 마. 내가 직접 불러올 사람만 올 거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쓰러진 상황에서 공식 의료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죠. 하지만 명령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 후 신원을 알 수 없는 군의관 한 명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김정은 동지를 진료한 후 리설주 동지와 귓속말을 나누었죠.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김정은 동지는 다시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재 밖에서 밤새 대기했죠. 새벽 5시경 그 군의관이 다시 와서 진료를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김정은 동지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름을 느꼈죠.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시선도 초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김정은 동지의 일정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감기 치료차 휴식이라는 공식 발표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를 포함한 기존 경호팀 전원이 갑자기 다른 부서로 전출 명령을 받았죠. 20년간 김정은 동지를 지켜왔는데 하루아침에 교체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새로 투입된 경호 인력들은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호위총국 출신도 아니었죠.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기밀문서 보관소에서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연속성 작전 17호라는 제목이었죠. 내용을 보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음성을 합성하고 얼굴을 합성해서 영상을 제작한다는 계획서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내용이었죠. 설마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서는 매우 구체적이었죠. 합성 기술자들의 명단, 촬영 장비 목록, 심지어 대본까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문서였습니다. 리설주 동지의 서명으로 된 후계자 지명안이었는데 김여정 동지의 서명도 함께 있었죠. 김주애를 후계자로 지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그날 중국에 있었거든요. 서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이 서명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서들을 복사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들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 후부터 저는 김정은 동지를 직접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경호팀이 모든 것을 차단했죠. 하지만 가끔 멀리서 보면 뭔가 이상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20년 동안 지켜본 김정은 동지의 걸음은 약간 안짱다리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죠. 목소리도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김정은 동지의 공개 연설 영상이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보는데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입모양과 음성이 약간 어긋나는 것 같았죠. 설마 정말로 합성 영상을 만든 것인가?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이미 그날 밤에 돌아가셨고 지금 모든 것은 조작되고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저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해질 것입니다. 2달이 지났을 때 더욱 끔찍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죠. 먼저 오창호가 사라졌습니다. 35세의 건장한 경호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더니 연락이 끊겼어요. 집에 가보니 가족들도 모두 없었습니다. 하루 후에는 리명수도 사라졌죠. 37세로 정보 수집에 능했던 친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전날 밤이었는데 그때 이상한 말을 했어요. 현철아, 조심해. 특별 제거 대상 마이너스 청록 명단이 있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리명수의 집은 비어 있었죠.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특별 제거 대상 마이너스 청록이 뭔지 알아봐야 했어요. 며칠 후 우연한 기회에 그 명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멈출 뻔했죠. 제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최현철, 그리고 그 아래에 박정희, 최혜림. 제 아내와 딸의 이름까지 있었습니다. 왜 우리 가족까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죠. 저희 가족은 처리되어야 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합성 영상 제작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죠. 일주일 후 기회가 왔습니다. 평양 외곽의 비밀 촬영소에서 뭔가 촬영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저는 야간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몰래 들어가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김정은 동지와 닮은 대역이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컴퓨터 화면에는 실제 김정은 동지의 얼굴이 그 대역의 얼굴에 합성되고 있었습니다. 음성도 기존 연설에서 따온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고 있었어요. 완전히 가짜였지만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저는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원본 영상과 합성 과정을 모두 담았어요.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경비에게 들킬 뻔했죠. 간신히 도망쳤지만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이에요.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가족이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망설일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저는 아내 정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떠나야 해. 정희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제가 보여준 문서들과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림이는 어떻게 하지? 물론 함께 가야지. 우리 셋 다 명단에 올라 있어.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USB에 담았습니다. 합성 영상 원본, 후계자 지명 위조 문서, 숙청 명단까지 모든 것 말이죠. 문제는 이 USB를 어떻게 안전하게 옮기느냐였습니다. 몸수색을 당하면 바로 발각될 테니까요. 그때 딸 혜림이의 책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가방이라면 의심받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 안감을 뜯어서 USB를 넣고 다시 꿰맸습니다. 혜림이는 모르게 말이죠. 아이가 알면 표정으로 들통날 수 있으니까요. 혜림아, 아빠랑 엄마랑 여행 갈 건데 가방 잘 챙기자. 어디로 가요? 멀리, 아주 멀리. 이틀 후, 저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밀수꾼 김학수에게 연락했습니다. 48세의 거친 남자였지만 한번 정을 붙이면 끝까지 도와주는 성격이었죠. 현철이 형, 무슨 일이야? 학수야, 나 좀 도와줘. 급해. 김학수는 자세한 설명 없이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줬어요. 군 보급 트럭에 숨어서 압록강까지 가자. 내가 운전기사랑 얘기해둘게. 3일 후 새벽 4시에 만남의 시간이 왔습니다. 군 보급 트럭 뒤에 감자 자루들 사이에 숨었죠.
혜림이가 무서워했지만 울지 않고 잘 참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검문소를 3곳이나 통과했는데 다행히 발각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번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3번째 검문소에서 병사가 트럭 뒤를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김학수가 미리 준비해둔 술병을 건네주니까 대충 넘어가더군요. 오후 6시경 압록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진짜 위험한 구간이었죠. 형, 여기서부터는 내가 안내할게. 물이 얕은 곳을 안다고. 밤 10시 완전히 어두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혜림이는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강을 건널 때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물이 차가웠고 어두웠거든요. 혜림이를 등에 업고 건넜는데 중간에 물살이 세져서 떠내려갈 뻔했어요. 하지만 간신히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20년 동안 충성했던 나라를 등지고 떠나는 순간이었죠. 뒤돌아보니 북한 쪽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중국에서 한 달간 숨어 지내면서 위조 여권을 준비했습니다. 장철민이라는 브로커를 통해서였죠. 41세의 차가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일만큼은 확실했어요. 라오스랑 태국 거쳐서 가는 게 안전해요. 우리는 그의 안내에 따라 라오스로 향했습니다. 혜림이는 여전히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녔죠. 어린아이가 대단했어요. 라오스에서 또 한 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혜림이에게 말했어요. 혜림아, 이제 가방을 아빠한테 줄래? 왜요? 제 가방인데. 안에 중요한 게 들어있거든. 가방을 뜯어서 USB를 꺼냈을 때 혜림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아빠의 일기장이야. 정말 중요한 일기. 태국에 도착한 후 저는 주태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대사관 직원들이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국정원 조사관들이 왔어요. 박민호, 윤상혁, 서다은. 3명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최현철 씨, 안전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USB를 꺼내서 건네주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김정은이 죽었다는 증거 합성 영상 원본, 숙청 명단까지요. 박민호 조사관이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보고는 모두 놀랐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네, 제가 직접 촬영한 겁니다. 대역이 연기하는 모습과 그것을 합성하는 과정까지 모두 담겨 있어요. 윤상혁 조사관이 문서들을 검토했습니다. 후계자 지명안도 위조군요. 김여정의 서명이 가짜라는 증거가 있나요? 그날 김여정은 중국에 있었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조사는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술진들이 영상의 진위를 확인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완벽한 합성 기술이지만 원본과 비교하니까 차이가 드러나네요. 서다은 조사관이 설명해 주었죠. 이 증거들로 국제사회에 알릴 겁니다. 북한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거죠. 한 달 후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사망 합성 영상으로 조작 이런 제목들이었어요. 북한은 강력히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죠. 합성 영상과 원본을 비교해보니 누구나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기자회견에서 직접 증언했습니다. 저는 20년간 김정은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어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한 곳인지 알게 된 거죠. 제가 폭로한 지 한 달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강도철 조직지도부 부부장의 실종 사건이었죠. 55세의 강도철은 김정은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군과 당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도 숙청당했던 겁니다. 저는 추가 증언에서 그 사건에 대해 말했습니다. 강도철 부부장은 김정은이 죽기 전날 사라졌어요. 이유는 군 장악권 우려 때문이었죠. 실제로 저는 그 명령서를 봤었거든요. 김정은의 마지막 명령 중 하나였습니다. 강도철이 군부와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 위험하다. 그렇게 강도철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의 비서 강영철의 죽음이었습니다. 33세의 선한 인상을 가진 강영철은
당 재판에 끌려 나왔어요. 죄목은 반당 반혁명 음모 가담이었죠. 재판장에서 강영철이 한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강도철 부부장의 비서로서 충성했을 뿐입니다. 지도자의 명령에 불복종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화를 불렀어요. 지도자 명령 불복종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 거죠. 재판관들은 그것을 반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 강영철, 불복종 발언으로 추가 혐의 인정. 그 자리에서 즉결 총살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처형된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봤었습니다. 33살의 젊은 청년이 죽어가는 모습을 말이죠. 그때 느꼈어요. 이 체제가 얼마나 잔혹한지를요. 강영철은 마지막까지 나는 무죄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총성이 울리고 모든 것이 끝났죠. 국정원에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공개 처형을 했을까요?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서죠.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 하면 저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그 효과는 대단했어요. 강영철의 처형 후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고 떠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어요. 강도철과 강영철의 죽음도 모두 조작된 체제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조사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해서 증언해주세요. 이런 증거들이 모이면 더 큰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강도철 사건은 김정은 사망과 연결된 또 하나의 퍼즐이었어요. 최고 지도자가 죽으면서 측근들까지 모두 정리당한 거였죠. 박민호 조사관이 분석해 주었습니다.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숙청이었군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한 겁니다. 저는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대상이었고요. 다만 운 좋게 탈출할 수 있었을 뿐이죠. 강도철과 강영철의 죽음은 북한 체제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6개월 후 저희 가족은 마침내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공항에서 통일부 직원들이 저희를 맞아주었어요. 최현철 씨 가족분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혜림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가 그 자유로운 나라예요? 맞다, 혜림아.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야.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민주주의가 뭔지, 시장 경제가 어떤 건지, 언론의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배워갔죠. 가장 놀라운 것은 텔레비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나오더군요.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토론 프로그램들 말이에요. 여보,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아내 정희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점점 적응해갔어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달았죠. 혜림이는 한국 학교에 적응하는 게 제일 빨랐습니다. 아이들과 금방 친해졌고 선생님들도 따뜻하게 도와주었어요. 아빠, 여기 친구들은 다 착해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혜림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이들도 항상 조심스러워했거든요. 잘못 말하면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낸 후 정착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고 저는 보안업체에 취직했어요. 20년간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죠. 정희는 간병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제약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의료 관련 일에 적응이 빨랐어요. 여보, 여기는 일한 만큼 돈을 줘. 북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배급량은 똑같았는데 우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혜림이가 꿈을 말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빠, 저는 커서 선생님이 될래요. 북한 아이들한테 자유가 뭔지 가르쳐주고 싶어요.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웠죠. 하지만 이것이 자유의 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언어 교육, 직업 훈련, 심리 상담까지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일반 시민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김치를 갖다 주고 아래층 아저씨가 혜림이 학용품을 사주곤 했어요. 북한에서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 편안하게 사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것인지 처음 알았어요. 6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혜림이는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정희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죠. 저도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강점이 되었어요.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책임감을 인정받은 거죠. 현철 씨는 정말 믿음직스러워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네. 동료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 뿌듯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들이 자유로운 땅에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 행복해진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꿈을 꿀 수 있게 된 거죠. 1년이 지난 후 저는 새로운 사명을 찾았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죠. 국내외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대학교, 시민단체, 국제기구에서 제 증언을 듣고 싶어 했어요. 첫 강연은 서울대학교였습니다. 500명의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저는 42년을 살고 나서야 진짜 자유를 알았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죠. 김정은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모든 영상은 합성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거짓말에 속고 살고 있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무서우시지 않나요? 북한에서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무섭죠.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진실이 묻히는 겁니다. 제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언론 인터뷰도 계속되었습니다. CNN, BBC, NHK 등 세계 각국의 방송사에서 저를 찾았어요. 합성 영상의 증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언제나 준비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원본과 합성본을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했거든요.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유엔 증언이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회의에 참석했죠. 저는 20년간 김정은을 지켜본 증인입니다. 그의 죽음과 그 후의 조작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특히 미국과 일본 대표들이 많은 질문을 했죠. 이 증거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진실은 숨겨져서는 안 되니까요. ICC 제출 자료로 채택되었을 때 저는 벅찼습니다. 개인의 증언이 국제법정의 공식 자료가 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은 다른 탈북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현철이 형 덕분에 우리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북한의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우리 증언도 더 믿어주네요. 제 폭로가 다른 탈북민들에게도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혜림이도 아빠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아빠가 영웅이래요. 영웅은 아니야, 혜림아. 그냥 진실을 말하는 사람일 뿐이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저는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죽음을 지키던 경호원이었어요. 출판사에서 말했습니다. 현철 씨의 이야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져야 합니다. 책이 나온 후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었어요.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해외에도 번역 출간되었죠. 어느 날 강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죽음을 지키던 경호원에서 삶과 진실을 지키는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자유의 땅에서 찾은 진짜 사명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박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실이 살아남는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거짓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진짜 자유를 맛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